2016년도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업 준비를 위한 교수용 보조 자료라고 합니다. 자, 수학적 사실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론의 유형을 가나에서 하나씩 찾고 이 두 유형의 추론을 기초로 정당화 지도 방법을 작성 방법에 따라서 논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논술, 이 서술은 하지 않고 이 지문과 이 보기 분석해서 어떻게 서술을 할지 갈피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일단 첫 번째, 서론, 본론, 결론 형식 일단 저희는 지금 작성은 하진 않을 거고, 자, 일단 서론에서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포함하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나와 같은 방법으로만 할 때의 문제점을 우리가 찾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는 폴리아의 관점으로 두 추론의 역할을 우리가 서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으로 봤을 때 3수준과 4수준이 주는 시사점을 해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는 20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봐야 되죠. 2026년도 대비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보지 않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의 주제가 지금 추론 유형이니까 추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겠죠. 자, 추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기납 추론과 유추가 있겠죠. 자, 기납 추론이라는 건 뭔가요?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가 있고 명제가 있을 때 이 사례가 이 명제에 대해서 참임을 보이고 이 사례가 속한 이 범주가 이 명제에 대해서 참을 보이는 게 바로 우리가 기납 추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유추라는 건 뭔가요? 유추는 A와 B가 유사하다고 합시다. 자, 근데 A에서 유지되는 성질이 바로 PA라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러면 A와 B가 유사하니까 B에서도 이 P라는 성질이 바로 성립하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추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납추론과 유추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우리가 수학적 풀이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또한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기납추론과 유추를 통해서 얻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것을 꼭 거쳐야 된다 했나요? 바로 정당화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우리가 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기납추론과 유추를 통해서 얻은 이렇게 수학적 명제, 이런 지식이 항상 참은 아니에요. 항상 참이 발견된 추측이 참이 아니게 되니까 이 정당화, 즉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을 가지고 질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만약에 이 사례에 대한 명제가 참을 보이는 거면 기납추론이고 A랑 B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A에서 유지되는 성질이 B에서도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론하는 게 나오면 유추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려볼게요. 자, 일단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밑변의 양끝각이 크기와 같은 사다리꼴에서 평행하지 않은 학생의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으로 저 문제를 일단 이해하고 할게요. 자, 밑변의 양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 자, 이 부분,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다를 증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려봅시다. 자, 밑면에 양 끝과적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모양의 종이를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그림과 같이 수직 이등분사를 따라서 접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으면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이 일치하니까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지금 이 관찰을 통해서 어떤 명제, 한 쌍의 대변이 일치하니까 대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 관찰을 통해서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인 거죠. 지금 두 가지가 나와서 유지되는 성질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에서 사용된 것은 귀납 추론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 이 가의 추론에 대한 우리가 의의를 적으세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떤 걸 적는다? 바로 수학적 풀이의 발견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가에 대한 문제로 만약에 이것의 한계를 적어라. 이 가에 대한 추론의 한계를 적어라. 즉 기납 추론의 한계를 적어라 하면 우리가 뭐를 적어야 된다? 꼭 정당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기납 추론을 통해서 발견된 지식이 항상 수학적으로 참은 아니므로 정당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우리가 서술할 수 있겠죠. 자, 일단 그런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 일단 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뭔가요? 지금 AD는 BC이고 AD는 BC와 평행하고 그리고 각 B, C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 자, AB가 어딘가요? AB는 DC, 이 길이임을 보이자 하고 쭉 지금 수학적 기호로 지금 증명을 한 게 되겠죠. 자, 이거는 바로 지금 연역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연역적 증명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호를 통해서 완전히 형식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옆에 있는 그 지문들을 보지 않고도 지금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은 이 나는 이 가, 즉 기납 추론의 한계를 지금 보완해주는 증명이 되겠죠.
이렇게 정당화하는 과정이 바로 나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서론에서 이제 나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포함할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나는 연역적 증명이에요. 자, 연역적 증명. 자, 연역적 증명으로 증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연역적 증명으로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분석법과 종합법 이렇게 있죠. 종합법의 이제 단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분석법은 우리가 주어진 것이 있고 우리가 구하려는 게 있는데 구하려는 것을 이미 구했다고 가정을 하고 거꾸로 돌아오는 게 바로 분석법이고 종합법은 주어진 것에서 가서 바로 구하려는 것까지 도달하는 거죠. 지금 주어진 것, 지금 주어진 게 밑면의 양끝과 크기가 같은 거, 같고 지금 평행하지 않은 한 쌍의 대변 길이 같은 게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거예요. 즉 쭉 보면 A, B는 DC이다. A, B는 DC이다. 우리가 구하려는 것까지 차근차근 왔으니까 우리가 종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종합법으로만 가르쳤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보라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자, 학생이 종합법으로만 배우면 왜 어려운지, 우리가 왜 분석법을 도입하는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학생이 증명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증명 과정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수학적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위에 있는 형식적 정의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분석법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하려는 것,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이 분석법이라고 했잖아요. 분석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제 증명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풀이 방법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종합법으로 사용했으니까 증명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풀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와 같이 연역적 증명, 즉 종합법으로 증명을 할 때는 수학 지식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런 형식적인 연역적 정의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문제점이 있겠죠. 자, 이걸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폴리아의 관점에서 추론의 역할을 물어봅시다. 자, 폴리아의 관점에서 이 추론, 기납 추론과 그리고 이 연역적 추론의 역할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했던 얘기들 그냥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죠. 자, 폴리아의 관점에서 기납적 추론은 일단 뭔가요? 우리가 사례를 보고 이 명제에 대해서 참을 보이고 사례가 속한 부분에 대해 명제가 참임을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 제시된 이 수학적 사식, 요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금 기납 추론을 사용한 거죠. 기납 추론을 사용했는데 지금 관찰 아니면 실험 요런 거를 통해서 보인 게 지금 바로 이 가가 되겠다, 기납 추론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이 증명이 아니고 이렇게 실험을 통한 증명을 한 거죠. 정당화 과정을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나는 연역적 증명을 하였죠. 연역적 증명은 바로 증명이라는 정당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죠. 증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수학적 사실을 증명한 거고 위에 가를 다시 볼게요. 자, 제가 좀 말을 어렵게 했는데 가는 어떤 걸 했냐? 바로 관찰이나 아니면 실험을 통해 증명하는 과정이 가가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폴리아가 말한 관점에서 두 추론의 역할은 첫 번째, 기납 추론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였고 이 연역적 증명은 이렇게 형식적인 증명을 통해서 증명을 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의 이론을 봐야겠죠. 바닐레의 기하학습 수준의 이론에서 1부터 5수준 구분할 때 3과 4수준이 주는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닐레도 봐야겠죠. 바닐레는 시기관 형험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세 번째와 네 번째만 보면 되니까 관계적 그리고 형식적 시각 인식 수준 이것만 두 개만 보면 되겠죠. 자, 관계적 인식 수준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바로 포함 관계는 알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비형식적 증명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리고 4단계 형식적인 이제 증명에서는 이 비형식적이던 증명이 바로 형식적인 증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제3, 3수준과 4수준이 주는 시사점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자, 3수준, 4수준은 지금 이 어쨌든 증명을 할 수 있고 이제 3수준은 비형식적 증명, 4수준은 형식적 증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증명을 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증명을 할 수 있는데 3, 4수준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준이 다르죠. 왜냐하면 비형식적 증명과 이 부분 형식적 증명. 그러니까 우리가 3수준 학생한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겠나요? 바로 연역적 추론, 이 형식적 측면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것부터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이 지식을 전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소적 조직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국소적 조직화라의 뜻은 자신이 참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에서 시작해가지고 지식을
구축하는 게 바로 국소적 조직화가 되겠죠. 사수준 학생은 이런 연역적인 증명, 형식적인 증명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리, 이런 공중 같은 게 나와 있죠. 이런 복잡한 이제 논리 규칙을 요구하는 연역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